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프리네이탈, 포스트네이탈, 네오네이탈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리네이탈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포스트네이탈은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오늘은 임신에 대한 과정 그리고 출산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수업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정상적인 임신과 분만의 과정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분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인 응급분만의 개요 그리고 응급분만을 접할 때 행동 지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생아의 순환과 또 제대 결찰의 의미, 적절한 시기, 이제 제대 결찰 같은 경우가 이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로 바뀌게 되겠죠. 이게 뭐 탯줄 자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 결찰을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진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전 진찰 그리고 임신 과정 중에 고위험 산모란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태어난 신생아를 케어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분만 예정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9 플러스 7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만 예정일이 한 달 남았다. 그러면은 한 8개월 정도 됐겠네요. 만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세 초산부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분만 나이보다는 상당히 빠르죠. 그렇다면 결혼을 했거나 뭐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른 관계에서 출산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분만이 한 달 남은 20세 초산부가 복통으로 119에 신고가 되었다. 산모는 산전지찰 받은 적이 없다. 뭐 이제 임신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숨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산전지찰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뱃속에서 크고 있었는지 산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겠죠. 전일까지는 뱃속에서 아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금일은 움직임이 없다. 네, 이거 좋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이제 뱃속에서 계속적으로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잠잘 때조차도 팔다리를 움직이고요. 그걸 우리가 태동이라고 해서 엄마가 배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건 매우 이제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현장 도착 당시에 환자는 1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아랫배 뭉침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네. 따로 뭐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출산이 임박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속옷은 붉게 젖어 있었다. 양수가 터진 모양입니다. 양수가 터지게 되면 양수가 이제 질 바깥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것은 약간 붉은 빛의 어떤 액체, 완전한 출혈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피처럼 출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그것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양수가 터졌고 태아의 발로 추정되는 선진부가 보이고 있다. 네, 정상적인 분만은 머리부터 내려오게 되죠. 근데 발부터 내려오게 되거나 둔부부터 내려오게 되거나 어깨 이런 다른 몸의 부위가 먼저 내려오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산부인과 병원까지는 최소 1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응급처치는 1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출산을 미루고 아이나 산모를 이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장에서 차를 세우고 분만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신생아 처치. 어, 건물 화장실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출산을 몰래 하고 아이를 유기하는 것들이 간혹 가다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왜 화장실이냐면 배가 아프죠. 마지막에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진통이 시작되게 되면 배가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배에 힘을 주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는 그런 어떤 힘주는 방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배에 힘을 주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곳에서 아이를 유기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이제 발견이 되고요. 어찌됐거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갔더니 화장실 바닥에 셔츠에 쌓여 있는 상태였고 탯줄과 태반은 잘려있지 않은 상태였다. 아이의 피부는 선홍빛이었으며 울음소리도 잘 들리고 있고 움직임도 활발한 상태이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놀래겠죠. 상당히 놀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죠. 자, 아이를 일단 보겠죠.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피부 색깔도 괜찮고 울음소리도 좋고 움직임도 좋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가 지금 당장 어떤 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생아 처치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생아 처치가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시간에 그런 신생아 처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전진찰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리네이탈이라고 하면 네,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산전진찰이 되고요. 자, 임신 주수 평가. 뭐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는 얘기이고요. 또 산부인과 할 때도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어떤 치료 결정과 판단을 위해서 임신 주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주수에 따라서 성장 발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수이냐가 이 임신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임신을 끝내고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가 그런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임신 주수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아이와 산모의 어떤 건강이나 생존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산전 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산전 검사는 육모막 검사, 양수 검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지자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검사들이 어,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크는 주수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조산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어요.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신 주수입니다. 임상적으로 임신 주수를 판단을 할 때 9 플러스 7이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개월로는 9개월, 그 다음에 일로는 7일을 더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생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임신 주수를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초음파를 이용한 임신 주수입니다. 임신의 초기에는 CRL, 크라운 럼프 랭스라고 하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의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기와 후기에는 BPD, 바이파리에탈 다이아메타, 머리의 지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장골의 길이, 이 피머랭스. 이제 이런 것들이 해부학적으로 초음파를 기준으로 임신 주수를 판단하는 지표. 자궁의 위치는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매우 작은 위치, 한 10cm, 8에서 10cm 정도 되는 자궁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의 앞쪽으로는 방광이 있고요. 자궁의 뒤쪽으로는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가 자궁 안에서 크게 되기 때문에 자궁의 크기가
차츰 커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이 5개월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5개월이면 20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배꼽 크기, 자궁의 위에 부분이 자궁저라고 합니다. 자궁저가 배꼽 정도에 위치하는 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사이이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태아가 태어났을 때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임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보다 작은 상태, 3개월에서 4개월의 아이가 어떤 이유에서건 임신이 끝나게 된다, 태어나게 된다, 생존의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주수를 정확하게 모를 때 우리가 빠르게 임신 주수를 판단할 때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5개월 이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아이는 태어났을 때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임신 초기에는 크라운 럼프 랭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 이제 CRL이라고 아주 조그맣게 써져 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꼬리뼈 끝에까지의 크기를 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퍼스트 트리메스터니까 임신이 9개월이면 첫 3달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4주보다 더 적으면은 당연히 초음파로 보이지 않겠죠. 근데 4주가 넘어가게 되면 초음파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태아의 모양을 어느 만큼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최소 기준이 있고 최대 기준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4주 정도가 되면 1cm가 조금 넘게 되겠네요. 그리고 8주 정도가 되면 약 5cm 정도까지 크게 됩니다. 그리고 12주가 되게 되면 한 13cm에서 14cm 정도까지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RL을 쟀을 때 몇 미리이냐를 따져서 대충 지금 임신 9주가 되겠구나 아니면 10주가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평균 기준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나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기준 자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완벽하게 다 맞을 수 있다. 자, 이제 세컨 트리메스터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CRL을 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20cm가 넘어가기 때문에 초음파로 길이를 재는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재게 되는데 BPD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이렇게 장경이 있고 단경이 있을 때 바이 파리에탈이니까 파리에탈 본이 귀 옆에 있는 본을 파리에탈 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이 파리에탈이면 장경이 아니라 단지름이 되겠죠. 짧은 쪽의 지름 이것이 바로 BPD입니다. femur length라고 하는 건 다리뼈, 넓적 다리뼈, 엉덩이부터 무릎까지에 있는 그 뼈의 길이를 쟀을 때, 이것이 임신 중반에는 차이가 좀 적어졌다가 임신 후반부에는 좀 차이가 커지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임신 주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BPD를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머 랭스가 단독으로도 거의 두 개를 다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더라.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머리부터 꼬리까지를 몸통의 길이를 재는 것이고요. 임신 중반부를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머리의 지름 내지는 넓적다리뼈의 길이를 재는 장골이라고 하나요? 넓적다리뼈라고 하나요? 피머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머 랭스를. 자, 산전진찰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는 것을 통틀어서 산전진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자보건센터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마다 있어가지고요. 보건소에서 이렇게 산전진찰을 대부분 챙깁니다. 물론 개인 산부인과나 전문 산부인과에서도 다 수행을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전 세계에서 산전진찰이 제일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목적은요, 유전성 질환 감별, 그리고
아이가 잘 크고 있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산전지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의 중후반기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지막 달에는 두 번,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마지막 달에는 한 주에 주 1회 정도 진찰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산전진찰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임신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겠죠. 처음에 초음파를 합니다. 이때 초음파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엄마의 자궁 안에 아기집이 정확하게 잘 보이는가, 그리고 아기집 안에 아기 모양과 심장이 잘 뛰는가,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신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임신 초기에 출혈과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혈액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한 빈혈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비타민과 철분제를 먹어야 되겠죠. 수혈에 대비해서 혈액형이 어떤 것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풍진, 간염, 에이즈, 자궁 경부암 이런 것들이 모체가 건강한지, 그리고 감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3달에서 4달 정도가 되면 필요하다면 염색체 검사와 더블 마커 검사, 그리고 임신 한 중간쯤에 20주쯤이 되면 이런 선천성 질환에 대한 검사, 트리플 마커, 쿼드러플 마커 이런 마커들을 가지고 아이가 고위험군일 것이냐, 혹시라도 어떤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검사에서, 이런 선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는, 그때는 직접 양수를 바늘로 뽑아서 검사하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기를 넘어가게 되면 정밀 초음파를 통해서, 이때는 이제 어느 만큼 아이가 크기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아이의 장기도 초음파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심장 초음파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천성 질환 중에서 대사질환, 당뇨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 검사, 또 빈혈 검사, 뭐 RH가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RH 양성이지만 아주 간혹가다 RH 음성이 있게 되는데, 아이와 엄마의 혈액형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혈액 부적합증이라고 하는 면역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산모에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에는 이제 초음파로 아이가 얼마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태반은 적절하게 위치해 있는지, 양수는 어떤지, 위치는 어떤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산전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더블 마커, 트리플 마커, 쿼드 마커, 쿼드러플 마커, 이제 이런 것들은, 더블 마커는 PAPPA라고 하는 이제 플라즈마 프로틴을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HCG는 수치를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트리플 마커는 HCG, 에스트라디올, 알파페토 프로테인, 그리고 거기에 이니빈 A라고 하는 것까지 합쳐서 쿼드러플 마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알파페토 프로테인이 아주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선천성 질환 중에 어떤 특정 질환이 발생할 있을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특정한 수치가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필요하다면 이런 정밀 검사, 양수 검사라든지 육모 생검 같은 정밀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결국은 이쪽 위에 있는 이런 마커 검사들은 뭐냐? 선별 검사라고 하는 것이죠. 네. 태아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뭐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당연히 태아가 잘 보이겠죠. 태아가 잘 보이겠는데, 이렇게 이제 초음파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말고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태아 감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신 중간에 태아가 괜찮은지를 굳이 감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동으로 아이가 잘 움직이는지 계속 잘 체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임신 말기 또는 출산 임박 했을 때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되게 정확하게 알아내야 하는 네, 그런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피탈 무브먼트 모니터링은 태아 움직임을 1시간 동안 네, 잘 움직였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는 네,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태아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중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non-stress 테스트, contraction stress 테스트, 이제 주로 NST라고 얘기를 하는 이 검사가 실제로 산모에 있어서 아이가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모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죠. 뭐 산모 자체는 멀쩡해요. 산모 자체는 멀쩡한데 이 산모가 걱정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아이가 괜찮은지를 걱정을 하겠죠. 그렇다면 산모한테 아이가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일단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심장 잘 뛰고 있는지. 그러나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NST가 되겠습니다. BPP라고 해서 바이오는 생리학적인 거죠. 피지컬은 육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지표, 프로파일이 되겠는데, 당연히 이제 실시간 초음파로 태아 움직임을 측정을 하는 것. 그 중에서 이제 NST 좀 전에 얘기했고요. 피탈 무브먼트, 톤, 그 다음에 호흡 움직임, 그 다음에 양수의 양. 네, 이런 것들을 0점에서 2점으로 5가지의 팩터를 다해서 10점으로 평가를 한다. 당연히 이제 높으면 좋겠죠. 근데 항목 자체가 다 주관적이죠.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non-stress 테스트가 엄마 배에다가 이렇게 띠 같은 거를 두른 상태에서 네, 띠 같은 것을 두른 상태에서 아이의 심장 박동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수축하는 압력을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이의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마의 배가 수축할 때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디셀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궁 수축과 연관된 심박동의 감소. 그래서 꽉 조이게 되면 머리가 꽉 조이게 되면 머리를 조이는 압력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심장 박동이 느려지게 되는 것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early deceleration, late deceleration, variable deceleration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나온 것이 early deceleration입니다. early라고 하는 것은 수축하는 초기에 네, 심장박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헤드 컴프레션인 경우에 머리가 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엄마의 자궁이 수축할 때 아이의 심장박동이 조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 두 번째로는 레이트 디셀러레이션인데요. 심장의 이제 자궁의 수축보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네,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을 해봐야 하냐면 유테로 플라센탈 인서피션시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테로 플라센탈 인서피션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는 태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죠. 근데 태반에서 공급받는 산소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레이트 디셀러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ariable deceleration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탯줄이 눌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탯줄이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자궁 수축과 무관하게 심장 박동이 이상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디셀러레이션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NST를 통해서 체크를 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의심된다. variable deceleration이 보인다. 이 경우에는 이제
탯줄이 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고위험을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산모 측 위험으로 고위험도 있겠고요. 아이 측, 신생아 측, 그 태아 측의 요인으로 고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산모 측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리거나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좋지 않거나 술, 담배 아니면 우해상 같은 게 있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이전의 상과력이 좋지 않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산모 측 원인의 고위험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질환이나 조산 뭐 이제 이런 인트라유테라인 그로우스 리타데이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성장이 저해된다라는 것을 IUGR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개인적인 어떤 기호, 술, 담배 같은 경우, 피탈 알코올 신드롬 같은 거, 정신지체 같은, 그리고 조산 같은 것을 유발을 할 수 있다. 당뇨병 있는 엄마에서 태어난 아이는 뭐 유산이나 아니면 너무 큰 거대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합병증 자체는 다양하지만 산모축 원인 이런 것이고요. 태아축 원인을 생각해 보면 네, 쌍둥이가 당연히 한 아이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근데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이렇게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어떤 임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산의 가능성도 많고요. 그리고 막상 출산을 할 때 매우 어려운 난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 커지거나 아니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고위험에 해당될 테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뱃속에서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발부터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고위험이 될 수 있고 양수를 봐도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고위험이 될 수 있다. 출산과 연관된 고위험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너무 일찍 태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제 장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장기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나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선 태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으니까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태어나게 되면 본인이 숨을 쉬어서 폐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가 성숙하지 않은 32주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호흡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그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기계 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호흡 보조를 받으면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 엄마 뱃속에서 오래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아이가 너무 커져요. 일단 출산 자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난산이 되고요. 그리고 태어날 시기가 지나면은 태변을 보게 됩니다. 근데 태변을 보고 엄마 뱃속에 그대로 같이 있으면 아이가 태변을 흡인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태변에 의해서 숨 쉬는데 장애가 있을 수가 있고요. 태변을 흡입을 하게 되면 흡인, 감염, 폐렴. 그러나 이제 감염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봤다 해서 그 태변 안에 균이 있지는 않습니다. 엄마 뱃속은 무균 상태예요. 그러나 태변 자체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폐 속에서 숨을 쉬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부패하거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폐렴을 유발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출산이 지연이 됐을 때, 네, 당연히 숨 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저산소성 손상을 고위험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출산과 연관된 고위험가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상황과 연관된 가장 흔한 문제들, 막상 태어나면 얘는 그래도 태어나서 뭐 조금 시간은 좀 경과한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도 상당히 많이 나 있고요. 피부도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신생아 상황과 연관해서는 이제 조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프리가 앞에잖아요. 머추어가 성숙하다. 그러니까 성숙하기 이전에 태어난 걸 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문제는 뭐다? 호흡과 관련한 문제이다.
아프가 점수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아이 상태가 어떤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 점수가 5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소생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가 점수가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다. 그렇다면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태변이나 오염된 양수는 감염과 관련한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출은 아주 그 퇴출 그 결찰기로 잘 결찰을 해놓고 있네요. 자, 아프가라고 하는 게, 네, appearance, pulse, grims, 이런 식으로 하나씩의 앞 글자를 따서 이야기를 하는 APGAR. 근데 합쳐서 아프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 만든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5가지 항목이 0점에서 2점, 그래서 총점은 10점입니다. 일단 아프가 스코어는 언제 체크를 하느냐? 1분, 5분, 10분 세 번 체크를 합니다. 1분은 말이 1분이지 1분을 기다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하라는 얘기고요. 5분은 기본적인 처치를 하고 나서 하라라는 이야기이죠. 10분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후에도 다시 한번 해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에 쪽 두 개는 점수가 낮으면 소생술이든 즉각적인 의학적인 도움을 줘라라는 이야기이고 10분 이상에서 하는 아프가 점수는 합병증과 예후를 보기 위한 네,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가가 appearance, pulse, grims, activity, respiration 이제 5가지인데 0점은 아예 없는 거, 2점은 아주 좋은 거. 네, 아주 좋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네, 다 좋은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임신 출산. 자, 병원 전에 응급분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생각하기가 가장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조산원이나 가정분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겠죠. 조산원이나 가정분만도 계획을 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도를 하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응급 상황 또는 이송 중의 분만은 분명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병원 밖의 출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출산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그래서 응급분만 시 퇴출 절단이 지금 구급대원 업무 확대에 이제 몇 년 전에 들어가서 이제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아주 많은 논란과 서로 간의 디베이트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뭐 대출 자르는 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결국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의학적인 술기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하고 말고가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응급분만 지침이 여러분들 이제 책에 있는 응급분만 지침이에요. 그래서 뭐 하열이 있는가, 아이 머리가 보이는가, 양수 터졌는가, 네, 어깨나 전체가 다 나왔는가, 그럼 다 나오고 났으면 아이가 상태가 괜찮은지를 보는 거고, 이제 태반 배출까지 마무리를 하는 전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죠. 책에 있는 대로 항상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함정이고요. 응급분만 지침은 당연히 이송 중 예기치 않게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초산부보다는 경산부나 다산부에서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병원까지 도착하기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네,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중에 한 번씩은 아마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응급분만은 직접 의료 지도를 요청을 해야 되고요. 머리가 보이지 않는 난산 분만의 경우에는 최대한 응급분만 가능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산이라 하더라도 선진부가 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출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 왜 위험한지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보이는 정상적인 응급분만은 구급차 내에서 응급분만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산부는 이제 그냥 여성 성인과 해부 생리학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배가 많이 나오겠죠. 아이가 뱃속에서 커야 되니까.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반, 아이는 3kg인데 보통 이제 10에서 15kg 정도의 체중 증가를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다른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반, 제대, 뭐 양막, 양수 같은 것, 그리고 엄마의 몸 자체도 피하 지방도 늘어날 뿐더러 순환 혈액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태반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탯줄을 통해서 네,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정맥, 나오는 것이 동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몸 안에서 동맥과 정맥의 역할이 탯줄에서는 반대입니다. 네, 그게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동맥과 정맥이 나눠지는데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나눠져 있습니까?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정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탯줄은 어떻게 되겠어요? 탯줄 정맥을 통해서 아이의 심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맥을 통해서 탯줄의 정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막 주머니 양수가 차이는 것은 주로 이제 쿠션 역할을 하고요. 양수 자체가 한 1000cc까지 증가를 합니다. 임신 말기 총 혈액량의 6분의 1 정도가 자궁에 포함돼 상당히 자궁은 출혈이 이제 많은 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산소 소모량 증가되고요. 분당 환기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가빠져요. 그리고 심장은 힘들어져. 그래서 임신 중에는 과도한 유산소 운동이 좋지가 않습니다. 모체 혈액량은 30에서 45% 정도 증가를 하는데 적혈구의 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혈장의 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피는 양이 늘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자체는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빈혈과 비슷한 어떤 수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심박출량 늘어나고요. 심박동수도 늘어납니다. 임신 후반기에 가면 힘들어서 똑바로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옆으로 누워있거나 비스듬하게 앉아있게 됩니다. 분만에 세 가지 기가 있습니다.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이것은 분만이 시작되고 분만이 끝날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기는 규칙적인 수축에서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시간을 1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당연히 미리 내려오지 않게 자궁 경부가 이런 식으로 막고 있습니다. 근데 자궁이 수축하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지겠죠, 자궁이. 그러면서 앞에 부분이 차츰차츰 엷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내려올 만큼 충분히 열리게 되는 것, 이것을 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기에 접어들면 여기가 입구가 충분히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가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내려오기 시작해서 산도를 빠져나오게 되는 곳까지가 2기가 되겠고요. 3기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아있는 태반과 잔존물들이 만출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언제가 제일 길겠습니까? 당연히 1기가 제일 길겠죠. 언제가 제일 짧겠습니까? 3기는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2기도 첫 출산이냐 아니면 여러 번 출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만의 징후는요, 이슬, 진통, 파수, 즉 이렇게 묻어나오는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것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이 파열되면서 또 자궁 경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 이제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통, 규칙적으로 수축하는 느낌, 그리고
네, 파수는 완전히 찢어지면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슬이나 진통이나 파수 같은 것이 분만이 시작되는 징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막이 터지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얘기 드렸듯이 양막의 안쪽은 균이 없어요. 무균 상태예요. 근데 양막이 터지는 순간 네, 당연히 질이나 바깥쪽 환경은 균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 이후에는 안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막이 터지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너무 오랜 기간을 이제 어, 남아있게 되면 출산을 하지 않고 더 오래 이제 남아있다 보면 감염의 가능성이 매우 증가를 합니다. 진통은 일정 간격으로 강도가 증가해서 2, 3분 간격으로 1분 정도 지속될 경우 임박한 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분만의 순서는 뭐 이런 거는 뭐 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머리는 앞뒤가 길고 좌우가 짧습니다. 근데 골반은 어떻습니까? 좌우가 더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비틀면서 머리 두개골이 이 골반 강과 모양을 맞추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먼저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깨가 한쪽씩 나오는 이런 식의 분만 순서를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비디오를 보시면은 유튜브 같은데 이제 출산과 관련한 비디오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으로는 아이 머리가 아래쪽에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무거운 쪽이 아래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츰 커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엉덩이부터 내려오는 경우 또 어깨, 안면, 그다음에 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드물게는 다른 선진부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머리부터 내려오고 고개를 숙인 자세가 직경이 제일 작기 때문에 출산에는 가장 유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고개를 들게 되면 오히려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자, 제대 탈출. 우리가 이제 머리가 먼저 나오고 탯줄이 뒤로 나와야 되는데, 탯줄이 먼저 내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탯줄보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탯줄을 누르겠죠. 탯줄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 탈출, 아이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출산 과정에서 제대율 공급을 받지 못해서 저산소증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산소를 높은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면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밀어서 네, 밀면서는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민다고 밀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탯줄을 누르고 있는 아이의 머리 부분에 손가락을 끼워 넣어서 탯줄로 피가 통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엉덩이부터 분만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매우 위험한 분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분만을 하지 않고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탯줄이 여기 있겠죠. 배꼽에 있겠죠. 그리고 태반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엉덩이부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이 아이 머리에 반드시 눌리게 되겠죠. 머리부터 나오게 되면 탯줄이 눌리게 될 수 있을까요? 아이에 있어서는 머리 둘레가 제일 두꺼운 부분입니다. 몸통은 그만큼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두누이 분만의 경우에는 분만 과정에서 탯줄이 머리에 눌리게 되는 타임이 존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 산소 투여하고 골반을 들어서 머리를 낮추고 신속하게 이송을 하게 된다. 자, 엄마 뱃속에서 변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당연히 소화기관이 있기 때문에 양수를 아이가 먹고 그것이 소화가 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태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태어나고 나서 변을 보게 되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저산소
양압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태변을 흡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흡인을 하게 되면 뱃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로도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폐렴이 생길 수 있다. 출생 전 스트레스 때문에 태변이 배출되고 이를 구강으로 흡인하게 된다. 출산 후에 저산소증과 호흡부전, 폐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압환기나 호흡 보조가 필요합니다. 자, 분만의 과정은 나중에 비디오를 자, 퇴출 결찰의 시기는 크게 봐서는 이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신생아 소생술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퇴출 결찰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분만을 하자마자 바로 결찰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결찰을 하는 것. 약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탯줄 안에 있는 피를 아이 쪽으로 이렇게 짜준 다음에 결찰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태어나자마자 결찰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결찰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조금 더 많은 혈액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태반 안에도 아이의 피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태반에서 탯줄을 통해서 아이 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찰을 하게 되면 태반에 있는 피가 조금 더 아이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빈혈을 예방하거나 뭔가 혈압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과도한 혈액이 아이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심장이 좋지 않거나 또 간이 좋지 않은 간이나 비장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 때 가지고 있는 혈액은 생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다 파괴가 되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리적인 황달이 생기는 것이고요. 근데 간이 좋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피가 들어가게 된다면 황달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자, 분만 시의 구조사의 역할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산모를 진정시키고 지지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구조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당장 분만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송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산모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분만이 임박할 경우에는 지도의사에 반드시 연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WHO 가이드라인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출산 후 1분 지연을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태아로 들어가는 피가 약간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숙아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판단을 하기는 쉽진 않겠죠. 조산아를 비롯한 양압환기가 필요하지 않은 정상적 출생아에서 너무 빠른 제대 결찰은 좋지 않다. 이제 이 지연을 해서 결찰을 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대 결찰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에 대한 팔스 그러니까 소생술이나 이런 양압환기나 이런 구조 활동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폐소생술이나 어떤 구조 호흡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제대 결출을 차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소생술을 하는 것이 이제 팔스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압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가 먼저 이후에 제대 결찰을 하는 것이 낫겠다. 구강흡인과 말려준 후에도 스스로 숨을 쉬지 않을 경우 적절한 자극을 주어 양압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에 제대 결찰을 고려를 해라.
이런 정도가 지금 WHO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팔스를 할 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의 혈액순환 이거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자궁에 있는 혈액이 이렇게 태반에 고이게 되면 태반 안에 있는 아이의 혈관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혈관에서 혈관으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탯줄은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것이 이제 동맥이죠. 대동맥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지 않습니까? 대동맥이 생겨 있는데 이 umbilical artery, 즉 탯줄의 동맥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탯줄로 가는 것이 탯줄 동맥이 되겠죠. 이 탯줄로 가는 동맥은 산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적어요. 근데 태반에 가서 산소를 가지고 다시 탯줄 정맥으로 돌아옵니다. 이 탯줄 정맥은 산소가 매우 많겠죠. 산소와 영양분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나요? 탯줄 정맥을 타고 간 문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포탈 베인이라고 하는 간 문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간을 통해서 하대정맥을 통해서 네,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우심방으로 들어간 피는 우심실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내려가는 것은 폐로 가는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겠죠. 근데 너무 멀잖아요. 우심방으로 해서 우심실로 해서 폐를 거쳐가지고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해서 온몸으로 가기엔 너무 머니 우심방과 좌심방을 연결하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일종의 비상구가 뚫려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탯줄 정맥을 타고 올라간 산소와 영양분은 간 문맥을 거쳐서 하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들어가고요. 우심방에서 바로 좌심방으로 건너간 다음에 좌심실과 온몸을 돌게 되는 이러한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되게 특이한 순환입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가요? 네, 당연히 폐에서부터 산소가 시작이 돼서 폐에서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온몸을 도는 이러한 폐의 중심의 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폐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자, 태반에서 탯줄 정맥을 타고 간 문맥을 타고 우심방과 좌심방을 거쳐서 온몸을 도는 이런 순환을 가지고 있다가 태어나게 되면 폐에서부터 좌심방과 좌심실로 가는 이러한 순환으로 바뀌게 되면 이쪽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 당연히 좌심방과 우심방을 연결하는 이 비상구는 닫히게 됩니다. 탯줄을 통해서 올라가던 탯줄 정맥은 이렇게 흔적으로 끝만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태아 때 가지고 있던 덕투스 아테리오서스, 포라멘 오발레, 덕투스 베노서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탯줄로부터 올라가는 원래 영양분을 담당했던 그런 혈관들입니다. 흔적만 남기고 닫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탯줄을 바로 결찰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아 순환과 신생아의 순환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